네, 5편의 16장부터 보죠. 먼저 16장 발제자께서 그 발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이나 그 텍스트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박나영 씨 말씀해 주세요. 그 책을 기준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발제문 보고 쭉 순서대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제가 덧붙인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까? 사실은 확인하는 차원도 있어서 덧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짚어주실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은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볼까요? 네.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발제문 제일 첫머리에 지금 우리 그 5편의 제목이 절대적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인데 16장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노동 과정과 생산적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얼핏 보면 이제 이게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라는 주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발제자께서 생각하시기로는 결국 잉여가치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달아놓으셨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어쨌거나 이제 막스는 생산적 노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3편에서 3편 7장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발제할 때도 발제문에서 요약을 해주셨던 것처럼, 3편 7장은 제목이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한편에서는 사용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과정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편에서 이제 잉여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가치증식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여기서 생산적 노동이라는 용어가 출연한 부분은 7장 1절의 이제 노동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텍스트에서 나와 있죠. 역사적 형태와 무관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과정으로서의 노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생산적 노동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보셔도 돼요. 여기 이제 그 지침이 있는데 어, 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규정 자체가 7장 1절 수준의 즉 사용가치 생산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산 과정을 살펴볼 때 등장한 규정이고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라는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7장 2절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게 단순히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과정, 노동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 가치 증식 과정이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가치 증식 과정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을 고려할 때 그러면 생산적 노동이란 뭐냐라는 문제는 7장 1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그 가치 증식 과정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추가로 이제 서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설명이 4분론 2권하고 이제 3권에서
그 유통 영역이라든지 상업 부문, 신용 부문을 다룰 때 무엇이 생산적이고 무엇이 비생산적인가를 이제 구분하는데 중요한 이제 기준을 내지는 이제 지침을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생산적 노동이라는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가 됐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적 노동 자체에 대한 설명은 딱히 질문이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발제자께서는? 네, 그 예, 부분은,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이라고 제시한 게 이제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예, 토론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텍스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7장 1절 노동과정의 이 사용가치 생산을 다루는 과정이었고, 자,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을 분석했는데, 막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는 생산적 노동의 개념이 한편에서는 확장되고 한편에서는 축소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확장되는 부분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노동 과정의 협업적 성격이 강화됨으로써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 방식에서처럼 한 사람이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또는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른바 이제 구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까지를 전부 다 하는 상황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생산 과정에서의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또는 이제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고 나중에는 서로 이제 대립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 흔히 우리가 이제 생산적 노동자라고 했을 때는 육체 노동, 이제 실행의 과정에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직접 그 생산물에 개입하는 또는 이제 접촉하는 이런 노동자만 생산적 노동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88쪽에 일곱 번째 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자께서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문장을. 생산적으로 노동하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직접 노동 대상에 손을 댈 필요는 없으며 집단적 노동자의 일원이 되어 그 부분 기능의 하나를 수행하면 충분하다. 네, 생산적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분야라고 했을 때 생산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는 직접 노동 대상에 손을 대는 노동자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생산 라인 자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나 또는 자동차의 차체나 엔진 같은 걸 설계 또는 디자인하는 노동자는 생산적 노동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직접 노동 대상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생산적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체로서 본 집단적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예,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구성원들은 이 집단적 노동자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 다 전부 다 생산적 노동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용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생산적 노동의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근데 하필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생산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용 가치를 생산하더라도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 생산적 노동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단에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본가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 또는 자본의 가치 증식에 기여하는 노동자만이 생산적이다. 물질적 생산 분야 밖에 예를 든다면 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두뇌를 훈련시킬 뿐 아니라 학교 소유자의 치부를 위해 헌신하는 경우에만 생산적 노동자다. 학교 소유자가 자기 자본을 소시지 공장에 투하하지 않고 교육 공장에 투하했다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른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는 그 상품인가 상품이 아닌가, 네, 자본주의적 생산에 포함되는가, 또는 이제 이 분야의 이제 노동자들이 생산적 노동자인가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막스가 예로 들고 있는 게 이제 학교 교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막스가 유형의 재화만을 상품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그런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자만이 생산적이라고 역시 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 분야의 노동도 충분히 생산적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서비스 분야의 노동이 전부 다 생산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서비스 노동도 생산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우리 세미나 시간에 한 번 정도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만은 가사 노동이 과연 생산적 노동인가 하는 주제를 이제 여기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의 가사 노동은 무보수로 행해지는 가사 노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에는 가사 노동이 상품화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사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가 자본 임노동 관계에 포섭돼서 자본가를 위해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니까 당연히 생산적 노동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무보수로 행해지는 가사 노동은 어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방금 공부한 규정에 따르면 일단 사용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사 노동은 충분히 생산적이다라는 거죠. 왜?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측면, 직접적으로 자본 임노동 관계에 포섭돼서 자본가를 위해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생산적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무보수 가사 노동이 비생산적이다라는 규정은 딱히 이 가사 노동의 이제 의미,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이 가사 노동의 대부분이 여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딱히 이제 여성이 하는 역할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들리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주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적 노동자라는 게 딱히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막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생산적 노동자가 되는 게 행운이 아니라 이제 불운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제 가사 노동의 그 상품화라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진전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또는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 풀어나갈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전망이라는 건 예, 가사 노동의 이제 사회화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뭐 예전에는 이제 가정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이제 행해졌던 일들이 예, 집단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어요. 이를테면 이제 빨래나 청소 같은 경우도 간단한 건 이제 그 집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지만은 뭐 어, 빨래 중에서도 이제 대단히 이제 큰 덩치를 가진 이불 빨래 같은 경우는 그 세탁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곳에 상품으로서 그 서비스 세탁 그 예,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맡기게 되잖아요. 청소 같은 경우도 대청소를 할 때 그 청소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제일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난 게 그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뭐 오늘날에는 하루 세끼 전부 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요리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이제 드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불과 이제 몇십 년 사이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려면은 자본주의에서처럼 모든 노동자들에게 장시간의 이제 과도 노동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일단 바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이제 여유 시간을 가지고 가사 노동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예, 성별을 막론하고 주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엄청나게 많이 전개되고 있고 사실은 이 측면에서 이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육아 보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은 당연히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가 조금 자라면은 바로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 게 당연시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예, 그 바람직하고 이제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식의 가사 노동의 사회화를 뭐 우리보다 이제 훨씬 일찍부터 이제 진행한, 집행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어, 그걸 이제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선전해 왔죠. 그래서 제가 초중등학교를 다닐 적만 하더라도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 사회교과서에 뭐 휴전선 이북에 있는 국가를 대단히 이제 끔찍한 지옥처럼 매도하면서 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제 타가소에 가서 비인간적으로 길러진다라거나 또는 예,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이제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예,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밥 공장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라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 일단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생산적 노동에 관해서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음, 그 발제자께서 발제문에 이제 적어 놓으신 게 66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발제문의 두 번째 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음. 페이지 수, 페이지 수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 669쪽이 아닌가요? 네. 669쪽이 아니라 그럼 99쪽이었을까요?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696쪽인가요? 그러면은? 애매하네요. 예,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음, 688쪽에서 689쪽 사이네요. 699쪽이 아니라 689쪽입니다. 669쪽이 아니라. 네. 예, 그렇죠. 689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우리가 예. 이제 방금 공부했던 내용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네요. 네. 네, 말씀해 예. 주시죠.
음, 사실 이게 조금 이 전체 내용이 아니라 되게 부분적인 거긴 했는데, 그냥 제가 아직까지도 그 잉여가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 예, 지대와 그 잉여가치 위기?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제가 짐작컨대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게 왜 지대일까 하고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을 했다가 뒤에 보니까 17장에도 한 줄 정도 언급되고 18장에도 한 줄 정도 언급은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왜 인여가치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요. 예, 지대와 일단 여기 보면은 예컨대 중농주의자들은 농업 노동만이 생산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농업 노동만이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농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공업에서는 잉여 가치가 그 추가적인 잉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예, 농업에서만 그 투입물보다 더 많은 산출이 등장한다. 투입물을 넘어선 가치를 넘어서는 더 많은 잉여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네. 이 중농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잉여가치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했다가 17장이랑 17장에서 이윤과 지대가 잉여가치의 특수한 형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건 예, 이제 예, 막스가 그 분석을 통해서 밝혀낸 건데 예. 중농주의자들은 그걸 당연히 알지 못했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잉여가치라는 용어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 잉여가치라는 용어는 중농주의자뿐만 아니라 스미스 리카도도 쓴 적이 없어요. 예, 막스가 이제 처음 만들어서 쓴 용어거든요. 잉여가치라는 용어가. 근데 그 잉여가치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면 중동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거다라는 식의 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농업에서만 생산적인 잉여가 발생하는데 농업노동만이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토지 소유자들이 얻게 되는 이제 지대라는 게 농업에서 발생한 그 잉여가 실현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동주의자들에게 잉여 가치는 지대 형태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적인 산업 분야에서 노동자가 행하는 노동은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잉여 가치가 자본가의 이윤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자, 지대 등등으로 분할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제 그 전반적인 어, 양상을 세밀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 잉여 가치가 그 생산 과정에서 이제 잉여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지금 3편하고 4편에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잉여 가치가 지배 계급의 서로 다른 분파들 한테 어떻게 분할되는지는 자본론 3권에서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막스가 그 언급만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분석을 이제 3권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 문장 자체는 중농주의자들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될까요? 네. 예, 좋습니다. 그 교수님, 네. 그 오직 지대의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그 그 그 그 땅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잉여 가치가 아니에요? 자, 지대 말고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잉여 가치가 또 있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서는 중농주의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중농주의자의 생각은 틀린 겁니다, 당연히. 틀린 건데 중농주의자들은 어떻게 믿었다? 잉여라는 건 농업에서만 생산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업에서는 다른 어떤 산업에서는 농업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예, 그 생산을 위해서 이제 투입한 것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잉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지대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농업 부문에서 생산된 잉여를 이제 그 농업이 행해지는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 토지 소유자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대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노동지대라는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 10장 노동률 공부할 때 그 보야르 얘기 나왔었죠. 부역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지대의 한 형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생산물 지대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영주의 그 경작지와 농노의 경작지를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영주의 경작지에 그 가능한 노동 시간의 이제 일부를 강제로 할애하는 부역이라는 형태로 예, 그게 이제 노동지대라는 거예요. 형태로 존재했는데 그 다음엔 어때요? 자, 예, 일주일에 이제 그 예전에는 3일은 자기 밭에서 일하고 3일은 영주의 밭에서 일했다면 나중에 가면 이제 일주일에 6일을 전부 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나온 소출의 절반 이상을 영주한테 지대로 바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농산물을 장에다가 팔아서 일정에게 화폐를 그 지주한테 이제 바치는 화폐지대 형태로 바뀌었 변화했죠. 그게 이제 그 지대들이 존재하는 그 형식이었고, 근데 그 본질 자체는 뭐예요? 토지에서 생산된 이제 잉여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귀속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적어도 중농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농업에서만 그 잉여가 생산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잉여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보기에는 지대로만 존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자, 그 다음 발제자께서 해주실 얘기는 뭘까요? 어,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추가한 거는 말고, 네. 예, 그 미, 밀에 대한 막스의 아, 그, 리카도하고 이제 밀 얘기군요. 이, 예, 그게 이제 이 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 부분까지 살펴보기 전에 그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주제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이게 그 어쩌면 그 16장에서 개념적으로는 제일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두 방식의 이제 잉여가치 생산을 자본에 대한 이제 노동의 종속이라는 이런 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어, 3편에서 본 노동일의 연장에 따른 잉여가치 증대, 즉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딱히 생산 방식의 변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노동일만 연장시키면 잉여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위해서는 형식적 종속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형식적 종속이라는 건 자본은 임노동 관계가 성립했다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문제는 자본가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오래지 않아서 그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매뉴팩처였고 그 다음 단계가 기계제 대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과정에 대한 이제 자본의 개입과 통제가 가해지기 시작하면 형식적 종속이 실질적 종속으로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생산 과정에 대한 자본의 네, 개입, 통제 이것은 동시에 이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은 결국 그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형식적 종속만을 전제로 해서도 가능하지만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반드시 생산 방식의 이제 변혁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형식적 종속이 이제 실질적 종속으로 변화된다 또는 심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뉴팩처 단계에서부터 형식적 종속을 넘어선 실질적 종속이 심화되었고 시작되었고 기계제 대공업 단계에 이르르면 그 종속이 더 심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본론 1권을 보고 있는 시점이 1860년대잖아요. 우리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에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린 텍스트가 있어요. 노동과 독점 자본이라는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이제 바로 이런 관점에서 20세기에 이런 그 노동 과정의 이제 변화를 통한 자본에 대한 이제 노동의 종속이 어떤 양상으로 발전했는가를 대단히 이제 훌륭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한 번 정도씩 구해서 이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가 자본의 생산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거듭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거듭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자본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건 그 실상은 뭐다?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을 하나씩 이제 보죠. 일단 뭐 질문을 두 가지 정도 이제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미리 하는 이야기는 리카도 학파의 이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이제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근데 리카도하고 리카도 학파도 조금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697쪽에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자, 리카도는 어쨌거나 노동가치 이론에 기초해서 자본주의를 분석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딱히 노동자 편인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본가들 편이었고 그 스스로 이제 자본가였죠, 사실은. 그래서 잉여가치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 리카도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자체로 영원불변한 체제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회적 생산의 자연적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가치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제 전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리카도 학파는 리카도의 이제 후계자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노동 생산력이 이윤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막스가 서술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생산력이 발전한다고 해서 저절로 잉여노동,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특정한 이제 사회적 관계, 계급 관계 하에서만 잉여노동을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제 무시하고 있는데 사실 왜 그러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잉여 가치가 왜 발생하는가를 깊이 탐구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건드리면 체제의 정당성이 위협받는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막스 당대에 이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존 스튜어트 밀이 하는 얘기는 사실상 이전에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했던 궤변들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쭉 넘어가고요. 예. 그 지금 발제문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699쪽 하단에서 예, 600 700쪽, 701쪽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미리 한 얘기예요. 언제나 나는 거의 예외 없이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는 현재의 관례, 자본가는 자부 노동자에 대한 모든 보수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투하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한다. 이게 이제 미리 한 얘기입니다. 막스는 이것을 이제 두 측면에서 비판을 했고, 그 중에 한 측면은, 내가 이제 좀 빠뜨리고 읽어가지고, 예, 딱히 이제 비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비판했다라고 이제 인정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는 서로 독립적인 계급이므로라고 이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일종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행해지고 있는 그 사회를 전제로 했을 때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그 임금을 예, 예, 노동자에 대한 이제 임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투하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막스가 비판하는 건 이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구상에서 예외적으로만 존재하는 관례를 어디에서나 본다는 기막힌 시각상의 착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860년대잖아요. 1860년대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디까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지구상의 일부 국가들에서만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지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지금 막스가 언급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예외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리 이미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는 서로 독립적인 계급이므로라고 하면서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깔아뭉갤 필요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막스가 그 시각상의 착오라는 이제 비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정을 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자,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가가 전체 비용을 투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일단 노동자에 대한 보수조차도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잖아요, 임금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미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또 이제 왜곡을 하냐면은 임금이 이제 후불인 경우에는 노동자는 사실상 자본가라고 볼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신박한 논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주의적 생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자본주의적 생산은 존재했을 거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농 을 자기 땅에서 경작을 하는 이제 소농조차도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자본가나 노동자와 똑같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본주의 하에서 임금 노동자도 사실상 자기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본가한테 이제 선대한 빌려주고 눈 일종의 투자를 하는 그런 자본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모두가 자본가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미래 되도 않는 이제 자가당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황당한 얘기인가를 막스가 이제 야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납득이 되셨을까요? 예, 예, 마지막 부분은 예, 어, 그냥 저는 너무 예, 이상해가지고요. 예. 그 이제 되도 않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이 되도 않는 얘기가 오늘날 대단히 이제 그럴듯하게 우리한테 주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류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 교과서에 미래 인재와 똑같은 얘기가 실려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이제 한 번 이상씩 이제 들어보셨을 용어입니다. 뭐냐? 인적 자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자의 노동력도 자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제 계급이니 착취니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렇죠? 자, 근데 정말로 노동력이 자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본은 뭡니까? 2편에서 나왔죠. 4장에서. 자기 증식하는 가치예요.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자기 증식, 자본의 가치의 자기 증식이 어떻게 가능해요? 결국 타인이 생산한 가치 일부를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만 가능하죠. 예. 근데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노동자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 그 자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적 자본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이제 학력이나 경력을 쌓아서 이른바 스펙을 쌓아서 좋은데 취업을 하면은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적 자본을 육성한 결과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인데 실제로 이제 제 아무리 스펙을 높게 그 달성해가지고 그럴 듯한 이제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서 자본가한테 잉여가치 이윤을 보장해 줘야만 취업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든 노동력은 자본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그-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요. 네네네 인적 네네네 자본이란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본가가 가진 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적 네네 자본도. 근데 네네네. 그거는 완전히 틀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자본이라고 하면은 막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은 그냥 이제 노동자한테 지불하는 이제 임금을 별개로 하면은 기계나 원료와 같은 이런 생산 수단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부분을 자본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했을 때 그 자본은 정확하게 생산 수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주류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은 그 자본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으로 이제 나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사실 이제 되도 않는 논리이면서 예, 현존하고 있는 명백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계급 관계를 부정 내지 이제 은폐하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 아, 인적 자원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그 인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이제 대놓고 씁니다. 그게 오히려 일반적인 용어예요. 교과서에서도 이제 그렇게 실려 있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16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695쪽에서요. 195쪽이요. 그 치수 사업과 관련 도시에서 어디쯤입니까? 695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줄. 네네네. 그냥 궁금한 호기심이 생긴 건데, 네네. 이집트나 네덜란드는 치수 사업을 대략 예상할 수 있는데, 네. 롬바르디아? 이거는 어떤 네. 치수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글쎄요. 저도 이 지역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거 찾아보죠, 뭐. 찾아봐 주십시오. 뭐 찾으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롬바르디아면 이제 어디죠? 예, 이탈리아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예, 그쪽 같은데. 예, 그쪽에서도 그 치수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16장 더 없으시면은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발제자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 17장에서 1절, 일절의 이 법칙의 내용은 그 책에서 얘기한, 누구였더라? 리카도가 주장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1절에 세 가지 법칙이요. 자, 1절에 세 가지 법칙,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 가지 법칙과 이제 반대란 표기는 좀 그렇지만, 그 2절이 주장하는, 3절에서 주장하는 부분에서 두, 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3절에서 711조, 잠시만요. 네, 네, 711쪽이요. 아래쪽에 이제, 여기에, 제 아래쪽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와 반대로 노동력 가치의 상대적 크기의 변화는 잉여 가치의 절대적 크기가 변화한 결과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쯤에 있죠? 맨 아래입니다. 예. 예, 예, 여기에서는 그와 예, 반대로 예, 노동력 가치의 상대적 크기의 변화는 잉여 예, 가치의 절대적 크기가 예, 변화한 결과다. 예. 이게 요 자, 내용을. 지금 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1절하고 2절하고 3절의 전제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그죠?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읽으시는 분에 따라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전개 방식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대단히 체계적인 분석 방식이거든요. 네. 지금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잉여 가치의 양적 변동 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노동력의 가격 내지는 노동력의 이제 가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들 그 변수들을 이야기하죠. 노동일의 길이, 노동 강도,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죠? 세 가지 주요 변수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 각각이 변하는 그 경우의 수를 이제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변수 중에서 두 개의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하나의 변수만 변화시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봅니다. 그렇죠? 1절에서는 노동일의 길이하고 노동 강도는 불변. 뭐만 변해요? 노동 생산성만 변합니다. 2절에서는 이번에는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 생산성은 불변인데 노동 강도만 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노동 생산성과 노동 강도는 불변, 노동일의 길이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방식은 오늘날의 이제 그 주류 경제학에서도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학문들, 나름 이제 과학적 접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문들에서 예, 당연한 듯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적어도 막스가 자본론을 출간할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 저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대단히 선구적인 이런 그 분석 방법을 지금 막스가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읽는 분에 따라서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 절의 전제가 뭔지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1절에서는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 강도가 불변이고 노동 생산성만 변하는 건데, 3절은 뭡니까? 노동일의 길이가 불변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네. 예, 그 음. 얘기예요. 예, 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뭐냐면은, 제가 네네, 네, 제가 책을 네, 이해하는 정도가 네, 그 교수님은 1절, 2절, 3절에 전제되는 내용에 따른 결과물을 이 막스는 이제 기재를 서술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이해한 거는 1절과 3절을 주로 그러니까 1절에 대한 어떤 누구지? 리카도의 법칙을 이제 반대를 전제해서 2절과 3절을 쓴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건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거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리카도의 법칙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막스가 리카도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은, 네. 자, 1절의 전제 하에서 리카도가 법칙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법칙을. 네. 근데 이건 뭐예요?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 강도는 불변인데 노동 생산성만 변한다라는 거는 현실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지극히 일부에 국한된 경우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리카도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뭐 오늘날의 실제는 이제 주류 경제학 교과서도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 경우 이렇게 돼요. 실제는 예. 노동일의 크기도 변동하고 노동 강도도 노동도 변동하죠. 변화하는데 예. 주류 1절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그 협소한 상황만을 자본주의적 도가세 생산의 일반적인 그 양상이라고 전제하고 그 논의를 전개시켰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 얘기입니다. 많이 숨기네요, 진짜. 네, 실제 뭐 내용 그래서 현실을 뭐 현실을 숨기네요. 네. 숨기는 것이 결국엔 숨기는 것이 되는데 네, 이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제 온전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제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단히 이제 특정한 특수한 경우만을 일반적인 경우라고 이제 착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논의를 전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의 자본주의적 생산을 온전히 분석할 수 없게 되겠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707쪽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이제 발제문에서도 발제하면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707쪽의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 법칙들이 적용되는 특수한 조건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이고 유일한 조건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노동일의 길이나 노동 강도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음,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그 분석이랍시고 이제 제시하는 모형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거의 언급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자기들의 이제 이윤, 잉여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온갖 방식을 동원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 아까 16장 발제할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이죠. 그 잉여가치라는 그 어떤 그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이 임금으로 받은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넘어서서 자본가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제 그 추가적인 가치 부분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윤, 이자, 지대 등등이 예, 노동자가 생산한 것 중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으로부터 나온다. 딱 이 정도가 이제 스미스 리카도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까지 이제 3편, 4편에서 공부했던 그런 분석을 막스 이전에 어떤 경제학자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을 제대로 이제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뒤에 그 사절에서 막스가 리카도가 이제 이런 혼동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또 언급을 해줄 겁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음, 그 노동 강도와 네, 노동 생산성 네. 이거를 책을 읽었으면 그냥 글을 읽는 정도에서만 이해를 하겠는데 예, 2절 얘기죠, 지금. 이 두 예, 가지의 예, 차이를 예.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노동 강도와 노동 생산성. 예, 좋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그 노동일 공부할 때 한 번 정도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 뭐 이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니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이 장에서도 일단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된다라는 건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 자본론이라는 책이 그 추상 수준 자체가 자본에 대한 일반적 분석으로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실제로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보다 낮게 지불하면 하는 게 대단히 그 일상적이고 자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자본론의 분석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현실 경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고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한번 15장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15장 3절에서 기계제 대공업이 그 노동자들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로 노동의 강화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17장 2절에서 노동 강도의 변화가 잉여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과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것은 겉보기엔 똑같을 수가 있어야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 강도의 강화가 노동 생산성의 증가로 위장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한 결과로 생산성이 한 20%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자본가들이 선전을 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한 것 말고도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 작업 방식이나 그 생산 라인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일하는 노동자들은 야, 이전보다 더 빡세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건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까 이게 전부 다 새로운 기계나 기술,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증가로만 나타날 경우가 대단히 많죠.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가치론을 공부했으니까 둘 사이의 이제 차이는 명백합니다. 예,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예,
실제로 개별 상품의 가치는 줄어들게 돼요. 그죠? 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했으니까 상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 시간은 더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노동 강도의 강화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의 노동 강도 강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강화된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노동 강도가 강화된 경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네, 사회 전체적인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의 노동 강도보다 1.5배의 노동 강도를 요구받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실제로 그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은 동일한 시간 노동했다고 하더라도 1.5배의 시간을 노동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8시간 사회적 평균 강도의 1.5배로 노동했다고 하면은 사실상 12시간 노동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면 개별 상품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왜? 결국 이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노동량을 지출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스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이제 대부분은 사회적 평균보다 이제 높은 강도를 발휘했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노동일을 연장시키는 경우와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건 절대적 예가 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이제 도요타 자동차에서 이제 이- 네, 그 도입했던 사용했던 방식이고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자본가들을 이제 열광시켰던 방식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이제 극악의 노동 강도를 이제 강요하는 방식인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막스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709쪽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회적 평균보다 더 높은 노동 강도가 그, 노동이 행해졌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 읽어주세요, 발제자께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일 노동일에 창조되는 가치는 그 강도가 사회적 표준 강도로부터 이탈하는 정도에 따라 변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 노동하더라도 더 오랜 시간 노동한 것과 같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읽어 주십시오. 노동 강도가 모든 산업 부문에서 동시에 또 같은 정도로 높아지면 이 높아진 새로운 강도가 사회적 표준 강도로 될 것이며 따라서 더욱 큰 가치를 창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노동 강도의 강화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되면은 더 이상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왜? 어쨌거나 노동자들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 빡세게 일하니까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상품들을 더 적은 시간에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고 잉여 가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편 12장에서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이 관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실까요? 어떻습니까? 그죠? 그럼 예, 만약에 자본가가 예. 노동 강도와 노동 생산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그런 자본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당연하죠. 가, 자본가들을 너무 물러보시네. 그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어떤 자본가든지 간에 네. 그 경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음, 그죠? 어쨌거나 이제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더 이제 교묘하고 세련되게 쥐어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한 방식이 막혔을 때 또는 이제 정책에 이르렀을 때 다른 방식을 주력하는 경우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 당장은 어떤 기술 혁신 같은 게 쉽지 않다.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최소한 이제 몇 년 걸려야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은 노동자, 당장 이제 잉여 가치를 누리는 방식은 뭐야? 노동자들을 더 가혹하게 또 쥐어짜는 강, 방식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네. 그 발제에서 남겼던 이 산수 문제. 예, 음, 발제문 좀 보죠. 아, 이게 아니군요. 예, 다른 부분이네요. 잠시만요. 예, 요거네요. 네. 자, 질문이 있었어요. 706쪽부터 이제 707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제 나온 예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죠. 중간에 어떤 걸 삼법칙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06쪽의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네, 뭐 삼법칙. 예컨대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야, 이건 예시예요. 임의로 든 예시입니다. 아, 임의예요? 예, 예. 제가 그죠? 계산을 못하는 줄 알고 뭐 많이 실망했어. 아니,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죠? 예.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은 노동력의 가치가 사원에서 3원으로 된다. 네. 필요 노동 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된다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이해했습니다. 네. 이건 노동력의 가치잖아요. 네. 근데 노동력의 가격은 임금이죠. 네. 예, 그랬을 음, 때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임금을 깎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명목임금입니다. 네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동자들한테 여기 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예, 한 달에 200만 원씩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력의 가치가 지금 필요 노동 시간이 이제 그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이렇게 4분의 3이 됐으니까 야, 이제 150만 원씩만 줘도 너네 먹고 살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깎으려고 자본가가 하는데 노동자들은 어쨌거나 명목임금이 깎이니까 반발할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깎지 못하고 아, 180만 원, 170만 원, 16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렇게,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네. 더 많이 깎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항하지 150만 못한, 원은 줘야 되는데 한 120만 원밖에 안 준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네. 왜 생산성이 증대해서 왜 생활수단의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어,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가 결정한다? 읽어주세요. 예. 이게 핵심이군요. 예. 네네. 음. 읽어주십시오. 노동력의 새로운 가치인 3원을 최저 한도로 하는 하락의 정도는 한편에서 자본의 압력,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반항이라는 상대적 힘에 의존한다. 네, 우리가 이제 노동일 공부할 때도 이거 이제 결국 계급투쟁의 결과물이고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임금의 네. 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다음도 그 다음 707쪽에서도 이건 임의로 든 예시인 거죠. 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그 생산성이 이제 증대를 했을 때 그 노동력의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니까 그 노동력의 가치만큼 그
임금이 노동력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실질 임금은 증대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여기서 나와 있는. 가치는 4원에서 3원으로 됐는데 가격, 임금은 3원보다 이제 조금 높게 지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실질 임금이 증대한 거죠. 맞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음. 예.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했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절대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부터 읽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그리하여 노동력의 가격은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노동자 생활수단 수량의 동시적이며 계속적인 증가를 수반하면서도 끊임없이 저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동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는 즉 잉여 가치에 비해서는 끊임없이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생활 수준과 자본가의 생활 수준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취율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착취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걸 은폐하게 되죠. 왜? 노동자들이 어쨌거나 이전보다는 먹고 살기가 좀 나아졌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생산한 가치 중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잉여 가치로 제공하고 있고, 예, 지배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의 격차, 즉 상대적 빈곤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이거 어디서 했냐면은요.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해가치 생산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상대적 이해가치 생산 공부하면서 예, 숫자 예를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생산성이 이제 증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는데 예, 나중에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예, 드립니다. 진짜로. 예. 네, 자,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뭐 훨씬 더 이제 쉬운 숫자 예를 지금 그때는 했었는데 자, 노동자가 이제 8시간 노동하는데 생산성이 증대하기 이전에 가변자본, 임금, 필요노동이 4시간, 그다음에 이제 잉여노동, 잉여가치 이윤이 4시간이었어요. 근데 생산성이 증대하면서 노동력의 가치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잉여가치는 6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늘어나죠. 맞습니까? 네, 이게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잉여가치율, 착취율이 증대하는데 이게 이제 실질 임금의 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 임금이라는 건 생활수단의 종류의 양으로 측정한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 하락이 실질 임금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증대해서 노동력 가치가 하락한 만큼 명목 임금이 감소하면은 실질 임금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산성 증대보다 조금이라도 임금이 덜 하락한다면 그 실질 임금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동력 가치의 하락이 예, 예, 2분의 1로 됐는데 4시간에 2시간으로 됐는데 예, 실제로 임금은 4시간에서 3시간 분으로밖에 이제 안 줄었다. 그래서 예산에 200만 원 받던 노동자가 150만 원 받게 됐는데 실제로 노동력의 가치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지금 생산성 증대 때문에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전에 노동자가 이제 그 4시간에 해당하는 200만 원으로 라면 한 상자를 구매할 수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만 받지만은 기존에 이제 라면에 더해서
다른 생활수단도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착취율이 증대하면서 예, 실질 임금의 증대가 병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예, 다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 예, 입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 강의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제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 증대하기 때문에 착취가 강화되었다는 걸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상대적 빈곤이라는 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네, 마치겠습니다. 자, 17장 3절까지였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17장 4절 이후에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네. 일단 다른 분들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실까요? 예, 예. 사실 그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총괄하면서 중요한 함의를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17장 4절이거든요. 4절은 뭐예요? 세 가지 변수가 이제 동시에 변하는 경우입니다. 훨씬 역동적인 상황인데. 자,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으니까 막스가 딱 두 가지 경우만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노동 생산성은 저하하는데 노동일이 연장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적인 사고방식, 부르주아 경제학의 사고방식은 생산성이 이제 저하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윤도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카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막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산성이 저하하더라도 노동일이 충분히 연장되면은 이윤이 줄어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절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조차도 잉여 가치율조차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일이 충분히 연장되기만 한다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리카도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발제자께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1700 여기서부터요. 네, 1799년부터 1815년에 이르는 기간에 영국에서는 생활수단의 가격이 등기한 결과 생활수단 양으로 표현되는 실질 임금은 하락했지만 명목 임금은 인상되었다.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장인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나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는 그런 그 대목이죠. 우리 10장 노동일 공부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등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물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주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공물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공물법 폐지를 둘러싸고 이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꼬드겼다가 나중에 공물법이 폐지되니까 이제 입을 싹 씻었던 역사가 있는 건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나폴레옹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책에 보면 이제 반프랑스 전쟁이라고 나오는 때도 있고 반자코뱅 전쟁이라고 나오는 때도 있어요. 뭐예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중에 가면 이제 나폴레옹이 예, 전권을 장악하고 유럽 전체를 그 대상으로 예,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1799년부터 1815년이라고 합니다. 자, 1815년이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몰락한 연도입니다. 근데 1799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대륙봉쇄령 시기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석권했는데 영국, 잉글랜드는 점령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잉글랜드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내렸는데 딱히 효과적이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잉글랜드가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잉글랜드 안에서 잉글랜드에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하고 지주들이 엄청난 이익을 흔히 하는 말로 꿀을 빨았다라는 거죠. 근데 1815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하고 나니까 지주들이 이제 그때의 단맛을 잊지 못해서 대륙봉쇄령과 이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이제 공윤법이라는 걸 잉글랜드 의회에서 제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게 당시 잉글랜드 의회에서 이제 다수당이 지주들의 당, 토리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토리당이 이제 오늘날 영국 보수당의 전신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배경이 이래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 공물법이 제정된 배경이 이건데 지금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곡물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주식인 밀의 가격이 상승을 해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는 뭐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을 했어요. 왜? 밀값이 상승한 것보다 임금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실질 임금은 하락했지만은 자본가들이 이전보다는 임금을 더 올려줬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본가들의 이윤율이 저하했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일어난 사실인데. 자, 이로써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리카도가 나중에 곡물법을 이제 폐지하기 위한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거죠. 자, 리카도는 이제 이후에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활약했던 사람이 아니라 골무법이 유지되던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의회에서 자본가 계급의 대변자로 활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물법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논리들을 제공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리카도의 경제학적 업적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비교 우위론 들어보셨죠? 자유무역은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리카도의 차액시대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 지주들의 이제 이익이 어떻게 늘어나는가에 대한 논리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자본가들의 이윤율이 저하했는데 그게 이제 임금 상승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리카도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막스가 여기서 이게 전부 다 되도 않는 얘기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부터 발제자 읽어주십시오. 이로부터 웨스트와 리카도는 농업 노동의 생산성 감소는 잉여 가치율의 저하를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들은 이 가정, 그들의 환상의 산물에 불과했다. 이 가정을 임금, 이윤, 지대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중요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예, 좋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업 노동의 생산성 감소가 잉여 가치율의 저하를 일으켰다. 이게 이야기인데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외국에서 곡물 수입이 불가능해지니까 자국에서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작하지 않았던 더 열등한 토지를 경작하거나 또는 동일한 토지에 추가 투자를 해서 곡물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러면 반드시 농업 노동의 생산성이 감소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15장 10절에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른바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막스가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근데 어쨌거나 이걸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곡물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곡물을 생산하려면은 결국 농업 노동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예,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이윤율이 저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막스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환상의 산물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이른바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엉터리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막스가.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는 책에서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사실 리카도 지대 이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은 3권 6편의 지대편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토지에 추가 투자를 했을 때 리카도는 당연한 것처럼 생산성이 하락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불변일 수도 있고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19세기 당시에 농업의 그 수준이라는 게 추가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생산성 감소가 필연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 일단 이게 틀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막스가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본가들의 이윤이 줄어든 이유가 임금 상승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잉여 가치율이 저하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늘어나서 이제 이윤이 줄어들어서 이윤율이 저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리카도 주장인데, 예, 막스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반박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 다시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부터요. 그러나 당시 실제로는 노동 강도의 강화와 노동일의 강제적 연장으로 말미암아 잉여 가치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그 시기야말로 노동일을 무제한 연장하는 권리가 확립된 시기였으며 특히 한편으로 자본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극빈자가 급속히 증가한 시기였다. 예, 좋습니다. 자, 이때 당시가 언제예요? 1799년부터 1815년입니다. 자, 나폴레옹 전쟁 시기인데 잉글랜드는 동시에 어떤 시기입니까? 대륙 봉쇄력. 산업혁명 초기입니다. 아. 자, 기계제 대공업이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부터 시작됐다라고 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 시기예요. 그리고 기계제 대공업의 초기, 산업혁명 초기에는 노동일이 무제한적으로 연장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잉여가치가 얼마나 많이 생산됐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노동 강도의 강화와 노동일의 연장을 통해서 잉여가치가 절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잉여가치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리카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예. 그걸 막스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는 기계제 대공업의 초기였고 잉여가치율이 급증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상 당시에 그 이윤율의 저하는 리카도가 생각한 것처럼 임금 상승에 따른 잉여가치율의 저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앞서 우리가 이제 당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 부분 이제 다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디입니까? 1절에서 리카도를 이제 비판하면서 막스가 이제 두 가지를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어, 1절의 가정이라는 게 대단히 특수한 조건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잘못 알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잉여 가치를 이윤지대 같은 범주와 독립적으로 이제 연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죠. 자, 읽어 주십시오. 그런데부터요.
그런데 바로 이 결점 때문에 그의 분석은 1의 경우보다 더욱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그는 잉여 가치율에 대한 법칙들을 이윤율에 대한 법칙들과 혼동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윤율은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인데 잉여 가치율은 오직 이 자본의 가변 부분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이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500원의 자본이 400원의 원료 노동 수단 등과 100원의 임금으로 나누어지며 그리고 잉여 가치는 100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잉여 가치율 V분의 S는 100원분의 100원은 100%이나 이윤율 대문자 C분의 S는 500원분의 100원은 20%이다. 그 밖에도 이윤율은 잉여 가치율에 대해서 전혀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정들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나는 이 저서의 3권 제3장 이윤율과 잉여가치율 사이의 관계에서 일정한 사정에서는 주어진 하나의 잉여가치율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윤율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잉여가치율이 하나의 이윤율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예, 자본론 3권 3장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여기 역자주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슬라이드예요. 여기 보면은 자, 잉여가치율은 V분의 S고요. 이윤율은 C 더하기 V분의 S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잉여가치율이 V분의 S이기 때문에 잉여가치량 스몰 s는 이걸 이제 변형시키면 잉여가치율 곱하기 V가 돼요. 그럼 이 S는 S 프라임 V라는 이 식을 이윤율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윤율은 C 더하기 V분의 S 프라임 V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앞으로 빼면 잉여가치율을 앞으로 빼면 예, 이윤율은 잉여가치율 곱하기 C 더하기 V 이걸 라지 C라고 쓰거든요. 라지 C분의 V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잉여가치율이 상승하면 이윤율도 상승한다. 잉여가치율이 하락하면 이윤율도 하락하다. 리카도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잉여가치율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C분의 V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치죠. 여기서 C라는 게 C 더하기 V니까 이 중에서 이제 불변자본 부분의 크기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가치율이 상승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리카도가 주장한 시기에 잉여가치율은 상승했잖아요. 그죠? 기계제 대공업의 초기니까. 근데 당시에는 기계제 대공업의 초기니까 자본가들이 자기가 투하한 자본 중에서 불변자본 부분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야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한 생산에서 원료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불변자본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잉여가치율이 상승하더라도 이윤율이 저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카도는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제 이 주제, 잉여가치율과 별도로 불변자본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가 늘어남으로써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게 자본론 3권 3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 법칙이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꼭 관련된 얘기인데 아직 거기까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사실관계 자체만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리카도는 임금이 상승해서 잉여가치율이 하락해서 이윤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시기는 잉여가치율이 엄청나게 증대했던 시기였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납득이 되셨을까요? 이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노동 강도와 생산성이 상승하는 동시에 노동일이 단축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살펴볼 게 필요하냐면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이제 노동일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이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716쪽의 세 번째 줄부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린 씨 읽어질 수 있나요, 지금? 이 부분. 네, 세 번째 줄이요. 네.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가 폐지되면 노동일은 필요 노동만으로 국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필요 노동의 범위는 확대되어 노동일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노동자의 생활 조건이 개선되고 그의 기대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잉여 노동 일부, 예컨대 사회적 예비 재원과 축적 재원을 형성하는 노동, 이것이 필요 노동으로 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는 착취가 폐지되니까 그 노동일이 당연히 줄어들 거다라는 거예요. 잉여 가치를 위해서 과도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현재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노동하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왜? 자, 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이 결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생활해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의 생활 조건의 개선, 그리고 노동자의 더 커진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이 이제 필요 노동으로 간정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만큼은 더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적 예비 재원과 축적 재원이라는 게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처분에 맡겨지죠.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가 폐지된 사회에서는 사회적 예비 재원과 축적 재원을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생긴다라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더 이상 잉여 노동이 아니라 필요 노동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의 이제 필요 노동 시간은 오늘날 이제 뭐 노동자들이 뭐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받는데, 실제로 노동자가 하루에 9시간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 9시간 일해서 900만 원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3분의 1만 일해도 되니까 3시간만 일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이전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예비 재원과 축적 재원에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으로 줄어들진 않고, 뭐 그래도 한 9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는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노동일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다음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씨 가능한가요? 네. 노동의 절약에는 생산수단의 절약뿐 아니라 또한 모든 쓸모없는 노동의 제거도 포함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각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절약을 강요하지만 그 무정부적 경쟁 체제를 통해 사회적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가장 터무니없는 낭비를 일으키며, 또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없어도 되는 수많은 기능들, 예컨대 상품과 화폐를 취급하는 기능들을 발생시킨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쓸모없는 노동의 제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무정부적 경쟁 체제 때문에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계나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이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먼저 성과를 내면은 그걸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일은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낭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이 이제 만연하면서 생산의 결과물들이 제대로 이제 실현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생산수단이든 생산의 결과물인 상품들이든. 그것 자체가 이제 터무니없는 낭비인데, 자본주의가 폐지되면 이런 것들이 예,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없어도 되는 것들도
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역자주로 상품과 화폐를 취급하는 기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상업 부문과 신용 부문이에요. 이른바 이제 비생산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 부문과 신용 부문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생산물이 상품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매자를 발견해서 팔아치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산 자체가 계획에 의해서 조직되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화폐 자본의 투하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자본주의가 폐지된 상태에서는 그것도 사라질 거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 상업 부문과 신용 부문은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잖아요. 생산적인 영역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나 필수적이지 자본주의가 폐지된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비생산적인 기능이고 이론적으로는 거의 0에 가깝게 이제 줄일 수 있는 이런 영역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는 이 상업 부문과 신용 부문에 몰려 있는 엄청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생산적인 영역에 돌리는 것만으로도 노동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7장이네요. 예, 또 말씀해 주십시오. 자, 17장에서 더 하실 말씀이 당장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1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18장에 보면은 잉여가치율과 관련해서 세 가지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스가 이제 특히 두 번째 식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식은 식 자체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어요? 자, 노동일분의 잉여노동은 생산물 가치분의 잉여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일 노동일에 생산물의 가치 전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예, 새롭게 생산한 가치는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를 합친 가치 생산물 뿐이고, 불변자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전에 존재했던 생산수단의 가치를 이전시킬 뿐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노동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V 더하기 S예요. 그 다음에 잉여노동은 S인데 생산물의 가치는 C 더하기 V 더하기 S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물의 가치라고 쓰면 안 되고 가치 생산물이라고 써야 되고 그다음에 총생산물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른바 순생산물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초에 이 식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막스 당시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불변자본 부분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분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건데 그래서 이 719쪽 상단에 있는 첫 세 줄, 두 번째 줄부터 이제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쳐 놓더라도 이건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비율이다라고, 그런 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V 더하기 S분의 S거든요. 기호로 표시하면. 근데 이게 오늘날 이제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계로 제시가 되는 비율이에요. 흔히 이윤 몫이라고 부르는 또는 자본소득 분배율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런 비율입니다. 이른바 부가가치 중에서 어느 만큼이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노동소득 분배율, 임금 몫이라는 게 있죠.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근데 막스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잉여가치율, 착취율을 제대로 드러내지 이제 못한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동으로 생산에 기여하고 그 중에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몫은 자본가 또는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정당한 대가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거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을 통해서 기여한 대가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제문에 도 나왔고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오태석 씨 이 부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721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네. 잉여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를 가치 생산물의 부분들로 표현하는 방법.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뒤에 해명하겠지만은 자본관계의 독특한 성격, 즉 가변 자본은 살아있는 노동력과 교환되며 따라서 노동자는 생산물로부터 배제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이 표현 방법은 자본관계를 폭로하는 대신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산물의 형성에 각자가 공헌한 몫에 따라 생산물을 상호 분배한다는 또 하나의 연합인 듯한 그릇된 겉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와 착취 관계를 이제 은폐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이죠. 이 식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식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지불 받는 노동, 지불 노동분에 지불 받지 않는 노동, 불불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이제 뭐 불불 노동이라고 쓰기도 하고 부불 노동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른바 맞춤법의 충실 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불불 노동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예전에 이제 공부를 조금 이 주제를 접하신 분들은 이제 부불노동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얘기거든요. 그 필요 노동은 어쨌거나 자본가가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불하는 노동이니까 지불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잉여 노동은 자본가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노동이니까 부지불 노동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죠? 근데 이제 부지불 노동인데 이제 5글자보다는 이제 4글자로 맞추자라고 해서 지자를 빼고 부불노동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노동분의 부불노동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냐면은 야, 그러면 맞춤법에 안 맞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부지불 노동은 아니불자가 한자의 아니불자가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자음, 지읒 때문에 리을이 탈락해서 그 부지불 노동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를 빼버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그 자음이 이제 비읍이 되기 때문에 부불 노동이 아니라 불불 노동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좀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애초에 부지불 노동으로부터 이제 온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지자만 빼고 부불노동으로 써도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뭐 딱히 네, 심각하게 그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각주에 등장하는 그 사람 하나만 언급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19쪽에 이제 각주 1번을 보면은 로트베르투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막스는 이 로트베르투스에 대해 가지고 나름 이제 호의적인 평가를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릇된 지대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을 옳게 통찰하고 있다라고 이제 좋은 얘기를 써줬는데 막스 사후에 이제 엥겔스가 그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로드베르트스가 이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훨씬 더 이제 그 정확하게 폭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엥겔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자기 선행자들에게서 현실적 진보나 새로운 정당 사상을 발견했을 때는 그들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대했다. 그런데 그 뒤 루돌프 마이어에게 보이는 로트베르투스의 편지들이 공표되었으므로 마르크스의 위 찬사는 어느 정도 한정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즉, 자본을 노동으로부터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구출은 산업자본의 활동을 자기 자본과 함께 자기에게 위임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기능으로서 이해하고 그의 이윤을 봉급의 한 형태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다른 사회 조직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급은 조절될 수 있고 또 이 임금에서 지나치게 많이 빼앗을 때는 봉급을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르크스가 사회로 침입하는 것, 나는 그의 저서를 이렇게 부르고자 한다 하는 것을 방어해야 한다. 요컨대 마르크스 저서는 자본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현재 형태에 대한 논박이며 그는 이 자본 형태를 자본 개념 그 자체와 혼동하고 있다. 예, 이런 식의 논리예요. 자, 일단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얼핏 대단히 진보적으로 보입니다. 왜? 자본가의 이윤이 너무 과도하니까 이걸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윤이 착취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가의 봉급이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인 거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이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왜 조절해야 돼요? 막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자본가들이 이윤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노동자들한테 너무 적게 나눠져 가지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면은 그 노동자들이 막스 같은 사악한 녀석이 이제 선동에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죠? 예. 야, 예.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진보적 개혁적 지식인들이 뭐 지금도 엄청나게 이제 많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런 주장으로 최근에 제일 크게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주장한 게 뭐예요? 자본가들의 수익률이 너무 커지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음, 그죠? 예, 사실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스가 사회에 침입하는 걸 방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막스의 책이 자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자본의 현재 형태에 대한 논박이다. 무슨 소리예요? 자본주의는 나쁜 게 아닌데 막스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선량한 자본주의,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이른바 빈부격차의 해소 그리고 그 구애 재분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영원한 그 안녕과 이제 발전을 원하는 이런 논리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뭐 이른바 이제 극우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이제 좌빨로 예, 억울하게 이제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제 한국같이 이데올로기적 지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더 하실 말씀이나 또는 질문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이 로드베르투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자본론 2권을 공부하게 되면은 서문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어떤 헛소리를 했는지 또 이제 그때 한번 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5편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6편, 임금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마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